자, 스위스는 복지제도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나라다. 기본소득 자체가 우리처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민들이 그걸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런 나라에서 느닷없이 기본소득 제도를 실행하고자 하면 누가 그런 걸 찬성하겠는가. 더군다나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들이 대부분이 나라에서 임종석이 뭘 좀 알고 떠들면 좋겠다. 그렇다면 임종석, 정세균, 이낙연 등의 사고체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재원 마련을 걱정하는 자들의 사고체계는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자들을 위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한 상태로 만들어온 모피아의 견해를 따른다. 이것은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의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임종석이 다시 말하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은 화를 내셨습니다.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대표란 말이에요. 이낙연에 대해서 사대적 열패의식이라고 그냥 반격을 했잖아요. 이재명이. 그랬더니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립니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비판한 거죠. 나 같았으면 이낙연에게 욕을 퍼부었을 것이다. 당원은 당 대표를 욕할 수 없나? 당 대표가 뭔데? 젊은 사람이 더구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임종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전 근대적이고 고루한 생각을 아직도 하나?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 따라해야 하나? 우리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없나? 이낙연 지금까지 그런 태도로 총리를 지냈고 현재 당대표를 하고 있다. 이낙연이 총리와 당대표로서 한 일은 뭔가, 스스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성과물이 뭔가, 국민의힘에 질질 끌려다닌 것밖에는 나는 기억나는 게 없다. 자의적으로 끌려다닌 것인지 아니면 타의적으로 끌려다닌 것인지 알 수 없다. 물 건너가는 중요한 개혁 법안들을 초선 의원들이 파이팅으로 살려낸 것이 어디 한두 개인가. 지금까지 이낙연은 당대표로서 개혁의 걸림돌이었다. 이낙연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임종석이 대타로 나올 생각인가? 그러고 싶으면 조금은 공부를 하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철학과 비전, 말과 태도를 언급했는데 나는 오히려 임종석의 태도에 비열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기본소득을 재원이 문제로 축소해서 보는 그런 수준의 시각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시도할 때 발전한다. 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것이다. 사자방 비리처럼 돈이 딴 데로 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각 개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다. 임종석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시대에 공정하고 정의롭느냐는 어쩌고 이렇게 개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기본소득은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매우 정의롭고 공정한 개념이다. 이것을 제도화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마당에 특히 주호영이나 박덕흠처럼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마당에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사회적 양극화가 이토록 확대되었을까? 그 원인은 아주 명확하다. 부익부 빈익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통제받지 않은 괴물이 되었다. 이 악랄한 시스템은 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이나 스위스가 채택한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는 시민들을 그나마 비교적 덜 양극화시켰다. 그럼에도 독일과 스위스, 특히 미국식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체제가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 점점 중산층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독일도 스위스도 비슷합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강력한 힘으로 밀어보니까 이 작은 나라들은
저항에다가 부딪히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고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또 밀고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다. 중산층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아니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우리는 더 정직해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한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런 약육강식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이 지배하는 환경 조건에 희생되었을 뿐이다. 운이 나빴던 것이다. 독일 유학 중에 독일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특별히 유능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가? 내 문제의식은 이것이었다. 우리는 독일인들과 환경 조건이 달랐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과연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는가? 천만에 이재용을 보라. 그가 뭘 했나? 내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오히려 기념비적인 불법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는 터무니없는 부자가 되었다. 운이 좋았다. 한마디로 환경 조건이 그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임종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그들 역시 환경 조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자든 빈자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이 1인당 월 550 내지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리얼 화랑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아가 최소한 1인당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다면 한국은 5년 내에 유럽의 복지국가를 추월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국가가 될 것이다. 왜냐? 극빈층과 빈곤층의 소비가 많아지고 이는 내수를 일으켜서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기업 소유자인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는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경제학의 기본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놈들이 그걸 억지로 쓰는 거죠 지금. 아울러 젊은이들은 생계를 걱정하거나 혹시 절벽으로 떨어질까 봐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많은 스타트업을 시도할 것이다. 경제와 사회는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볼 때마다 나는 이미 낡은 시대를 살아온 구세대 노인들의 상상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임종석의 이번 페이북 글에서 그의 사고가 얼마나 얄팍하고 낮은 수준인가를 드러냈을 뿐이다. 문재인이 이런 수준의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썼다는 사실이 놀랍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 임종석이란 놈이 우리나라 지금 번역된 이 책과 우리나라 저자들이 쓴 기본소득에 관한 책들이 수십 권이에요. 내가 그걸 다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어디서 나왔는 건 모르겠지만 내가 적어도 가지고 있는 건 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수십 권의 기본소득에 관한 책을 읽고 내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서 제주대 이상희 교수라는 사람이 그걸 기본소득을 비판한 책을 썼어요. 그 논리는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이상희 교수도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기본소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그냥 이 기본 캠페인으로 쫙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이 우리 그 국민 전체의 머릿속에 박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 참모들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게 기본소득이 그냥 슬그머니 내려가고 소확행 소소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렇게 이게 대머리들 이렇게 하는 그걸 건강보험에 집어넣겠다나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본소득 기본사회 다음 대선 캠페인은 확실하게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 참모들이 좀 띨띨한 애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참모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참모들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자 문재인, 임종석, 조국의 경우 함께 봅시다. 이건 간단해요. 이것들이 직무 권한을 방기했어요. 이게 뭐냐? 얘네들이 희희낙낙하면 아니 나는 희희낙낙하는 게 좋다고 봐. 그럼 자기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빨 빠지도록 밤새워서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것들이 희희낙낙하는 시간에 김명수가 어떤 짓을 했어? 홍콩 아수라장인데 거기 무슨 무슨 대법원장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뭐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회의 끝났으면 돌아와야지. 주말에 관광하겠다고 거기 현지 이 공관장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여기가 무슨 주말마다 소요가 심해지고 홍콩이 그때 굉장히 소요가 심했잖아요. 데모하고 막 그래서 체류탄 터지고 그냥 뭐 붙잡혀 가고 그런데 꼭 홍콩을 관광했다고 난리를 부려가지고 큰 문제가 됐잖아. 그게 김명수 이자도 정신머리가 없는 놈이야 이게. 아이고 리모델링 자기 집 리모델링 8억 써가지고 속죄로 공사하고 대법원장 사치야 사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놈이야 이게. 거짓말을 했잖아 또 거짓말. 임성근 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 탄핵 조치를 하겠다. 이제 난리를 부리니까 여당에서 난리를 부리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사표를 수리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 사표는 수리를 안 할 테니까 그래 알아라.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대법원장실에서. 그걸 다 녹음했다고 임성근이가. 그 녹음하는 놈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 근데 밖으로는 뭐라 그래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임성근이가 녹음을 틀었지. 그러니까 완전히 김명수가 어떻게 했어? 거짓말 한 게 됐지. 그러니 이게 뭐야 이게. 김명수 나 사법개혁 할 것처럼 이렇게 연막을 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6년을 그냥 버린 거야. 등신 같은 놈. 이런 등신을 대법원장이라고 그걸 임명을 했으니 이때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구였느냐? 공직기강 비서관이 누구야? 걔 누구야? 최강욱 이전에 했었던 놈이 있는데 김종호인가? 이종호인가? 김종호인가? 하여튼 그 친구 감사원 출신이거든.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나중에 민정수석도 잠깐 했지. 하여튼 이 밥통 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보면 너무 한심해 일하는 게. 그러니까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외풍으로부터 상권 분립과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나서야 할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의 말로 입증한 거라고. 자격이 없는 놈을 꼭 거기다 앉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말해 뭐래. 최재형은 감사원장을 갖다 놓고 최재형이 이것도 또라이 아니야. 다 가족을 모아놓고 이 감사원장 공간에 왜 공간이 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공간에 앉혀놓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 놈 아니야. 하여튼 이런 또라이들만 골라서 거기다 갖다 놓기도 어려울 거야 아마. 이게 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자, 조국을 한번 봅시다. 이제 조국